이 나라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전 세계가 놀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전쟁과 절망 속 폐허에서 시작된 작은 불꽃이 오늘날 세계를 감동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1953년의 학교와 공장, 국민들의 희생과 단결이 70년 뒤 BTS와 봉준호, 그리고 세계 속 한국 문화의 위상을 만들어냈죠. 지금부터 한 나라가 폐허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기적을 이루기까지의 이야기를 보여드립니다. 눈을 떼지 마세요. 이것은 살아있는 역사, 우리가 함께 만든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초고속 압축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전쟁 후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대한민국을 일군 모든 어르신에게 오늘의 이야기를 바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와 함께 해주세요. 저는 김민호라고 합니다. 올해 92, 제 손이 떨리는 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70여 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의 골목을 걷던 제 마음의 떨림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사의 회상이 아닙니다. 나라 전체의 운명을 바꾼 이야기, 폐허 위에서 희망의 불꽃을 피운 사람들, 그리고 그 불꽃이 어떻게 세상을 놀라게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53년 7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23살 갓 임명된 공무원으로 서울 전역의 피해 상황을 기록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있던 자리, 그 한복판에 서 있었죠. 손에 쥔 공책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쓰려고 해도 한 글자도 쓸 수 없었어요. 기록할 만한 것이 없었으니까요. 남아있는 것은 오직 파괴뿐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도시는 철저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건물들은 부러진 이빨처럼 서 있었고 벽은 찢겨 있었으며 뒤틀린 철근과 까맣게 탄 나무 기둥들이 하늘로 뻗어 있었습니다. 마치 절망의 기도를 올리는 것처럼요. 도로는 산산조각 나 있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험했어요. 여름 햇살은 폐허를 더욱 뜨겁게 구웠고 아지랑이는 절망의 물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잊을 수 없는 건 공기였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연기와 먼지, 탄 나무와 녹슨 쇠의 냄새가 코와 폐를 찔렀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또 다른 냄새, 세상이 끝났음을 알리는 냄새였습니다. 낡은 가죽 부츠를 신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부서진 벽돌과 쇠조각 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집터를 스쳐갈 때면 벽 한 귀퉁이에 바랜 꽃무늬 벽지가 남아있어 그곳에서 누군가 살아왔음을, 가족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통계는 눈앞의 파괴보다 더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국민 1인당 소득 67달러, 세계 최빈국 반열에 들어있었고 외국 전문가들은 이미 단정 짓고 있었죠. 한국은 100년 안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다. 100년. 그 말은 아직 묻히지 않은 나라의 묘비명처럼 최종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결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콘크리트 잔해 위에 앉아 작은 모금의 물을 마시며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온통 잿빛뿐이었고 하늘조차 회색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아직도 불타는 연기가 하늘을 무겁게 하고 있었죠. 숨쉬기조차 힘든 순간, 그때 그들을 봤습니다. 골목 끝에서 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폐허 사이를 조심스레 걸어오던 아이들은 말랐고 낡은 옷은 몇 번이고 기워진 채였습니다. 어떤 아이는 철사로 묶은 신발을 신고 있었죠. 하지만 모두가 뭔가를 안고 있었습니다. 책이었습니다. 천으로 싼 교과서를 보물처럼 품에 꼭 안고 걸어오는 모습에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은 남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들이 임시학교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폐허 속에서 어디든 배움의 공간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가게, 반쯤 무너진 절, 폭격당한 아파트의 잔해, 해와 비만 막을 수 있으면 임시 교실이 되는 곳이었죠. 호기심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들을 따라 좁은 길을 지나 작은 창고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지붕은 날아가고 없었고 누군가 천막을 쳐 그늘을 만들어 놓았더군요. 안을 들여다보니 37명의 아이들이 땅바닥과 부서진 가구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60쯤 되어 보이는 고생으로 거칠어진 손과 흰 머리를 지닌 분이셨죠. 금간 칠판 앞에 서서 거의 다 다른 분필로 한글 자모를 조심스럽게 쓰고 계셨습니다. 저는 밖에서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공간을 가로질러 차분히 울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신성하게 가르치는 듯한 모습이었죠. 글자 하나하나가 단순한 소리 이상의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이들은 놀라운 집중력으로 그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고, 입술을 조용히 움직이며 글자를 따라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종이에 받아 적고, 또 어떤 아이들은 발밑에 먼지에 글자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수업이 생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처럼 모든 아이가 완전히 몰입해 있었어요. 수업 중 옆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한 할머니가 천천히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작은 천 보따리를 들고 선생님께 다가가더니 고구마 2개와 동전 몇 개를 건넸습니다. 선생님은 사양했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손에 쥐어주셨죠. 그 후 다른 마을 사람들도 작은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쌀 한 줌, 낡은 교과서, 못 몇 개. 하루하루 살아가며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영혼을 한 수업, 한 수업씩 재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산 꼭대기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보니 끝없는 잿더미 속에서 작은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임시학교의 촛불, 임시 거처의 등불, 하나하나의 작은 불꽃은 포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나타냈습니다. 사람들은 잿더미에 지식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책을 꺼내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불가능한 것을 목격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 학교들이 정말 국가를 재건할 인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굶주린 아이들의 꿈이 세계의 회의론을 이겨낼 수 있을까? 1인당 소득 67달러의 한국이 경고의 사례 이상이 될 수 있을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미래는 연기로 가득한 공기만큼이나 불투명했죠. 그러나 그 언덕 위에서 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작은 불꽃이 켜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꽃이 얼마나 뜨겁게 타오를지, 얼마나 빠르게 전 세계를 밝히는 거대한 불길로 변할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외국 기자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수첩과 카메라를 들고 조심스럽게 폐허가 남아있는 거리를 지나왔습니다. 포탄 자국이 남아있는 길을 걸으며 배가 부른 아이들을 사진에 담고 낡은 양철 지붕의 판잣집에 사는 가족들을 찍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구석으로 몰더군요. 얼굴에는 동정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굶고 있는데 왜 책입니까? 고개를 갸웃하며 물어왔습니다. 먼저 먹을 걸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뚜렷한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의 밥만이 아니며 내일의 희망과 마음의 굶주림 또한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었거든요.
1955년부터 1960년 사이 제 눈앞에서 기적 같은 일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3,000개가 넘는 학교가 폐허 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쌀도 제대로 살 수 없던 나라에서 3,000개의 학교가 세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시절 마을에서 마을로 다니며 교육혁명을 기록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낡은 가죽 가방 안에는 보고서와 사진들이 가득했고 외국 언론이 외면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아도 그때 목격한 것들은 제 숨을 멎게 만들곤 합니다. 어느 날 아침, 부산이었습니다. 소금기 머금은 공기가 습도로 무거웠고 한 학교로 들어가는 길이 기억납니다. 벽 4개와 물결치는 철판 지붕만 있는 학교였죠. 안은 숨막히게 더웠고 아이들은 나무 상자와 시멘트 블록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가 없었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기증받은 책 더미 위에 앉아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워지고 또 기워진 옷을 입고 찬물에 수없이 빨아 색이 바랜 교복을 걸쳤죠. 하지만 그 눈빛, 그 눈빛은 무엇인가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굶주림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것. 배에 대한 굶주림이 아닌 마음과 영혼이 원하는 굶주림, 절박하고 거칠며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갈망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김 선생님, 전쟁에서 아들을 잃고 집과 모든 것을 잃으셨지만 철퇴 안경만큼은 지키신 분이었죠. 칠판은 합판에 검은 칠을 한 것이었고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한글 자모를 쓰는 선생님의 손길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감정 때문이라는 것을요. 순수하고 넘치는 감정 때문에 손이 떨리고 계셨던 겁니다. 선생님이 분필을 멈추고 학생들을 향해 돌아서셨습니다. 이 글자들이 말이다. 언젠가 공장을 세울 거야. 교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도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공책 위 연필을 멈춘 채 그 말을 아름답지만 순진한 희망이라 생각했죠. 제대로 된 건물도 없이 글자가 어떻게 무엇인가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몇 년 후 그 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당시 많은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10년 안에 10억 달러 수출, 그 발표를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웃고 신문들은 헛된 꿈이라 비웃었죠. 우리 경제는 겨우 비틀거리며 돌아가고 있었고 외국 원조의 의지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 독일, 미국과 경쟁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동차도 고속도로도 고층 빌딩도 갖춘 나라들과 경쟁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폭격으로 먼지가 되지 않은 나라들이었죠. 외국 학자들은 난리를 피웠습니다. 논문이 쏟아졌고 제목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국 성장의 한계, 한국은 왜 가난할 수밖에 없는가, 제3세계의 함정. 천연자원이 없고 기반 시설이 파괴되었으며 인구가 줄었다고 논리적으로 지적했죠. 그들은 합리적이고 데이터와 선례로 뒷받침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해외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쓰는 동안 우리 거리에서는 다른 세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도시 외곽의 작고 조잡한 공장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산을 뚫고 기계도 없던 곳에서 조금씩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어느 달엔 빈 들판이었지만 다음 달엔 콘크리트 건물이 서 있었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고립되어 있던 마을들을 연결하는 도로가 놓였고 새로운 산업 단지들이 조용히 마치 비밀처럼 도시 가장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공책을 들고 교과서를 품에 끼고 있는 아이들,
맨발로 먼지와 눈을 밟으며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기록했죠. 발이 피를 흘려도 먼지 속을 걸어도 그들은 계속 학교로 향했습니다. 이웃끼리 밥 한 그릇을 나누고 공장에서 이중교대로 일하는 어머니들은 손가락에 물집이 잡혀도 아이 교과서를 사기 위해 한 푼 한 푼 돈을 모았습니다. 하나하나의 작은 행동이 씨앗을 심는 것이었고 아무것도 잘할 수 없다고 말했던 메마른 땅 위에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씨앗들이 정말로 산업혁명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희망과 의지가 정말 경제와 역사를 이길 수 있을까요? 답은 아무도 예상치 못할 만큼 빠르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올 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바닥이 제 모든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1965년 3월 초 제가 맡은 업무는 한국의 변화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들었죠. 당시 저는 상공부 고위 공무원이었고 서울 외곽산업지역에 새로 생긴 공장 하나를 조사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장비와 인력수를 기록하는 형식적인 보고서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공장 문을 들어서는 순간 이곳이 평범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해가 동쪽 산을 막 넘어가는 시간, 하늘에는 분홍과 금색이 섞여 있었는데 공장은 이미 굉장한 에너지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주차장에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깊고 리드미컬하게 땅을 흔드는 쿵쿵거림, 거대한 기계들이 절대 멈추지 않고 가동되는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경비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22살도 채 안 돼 보이는 젊은이였지만 능숙하게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숙이며 돌려줬죠. 공장은 처음 오시는 겁니까? 입구에서 제가 망설이는 걸 알아챈 듯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35살인 제 나이가 몇 배는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걸 쓰셔야 합니다. 귀마개와 보안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안은 시끄럽고 덥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걸 보시게 될 겁니다. 무거운 철문을 밀어 열자 소리와 감각의 물결이 저를 덮쳤습니다. 뒤로 넘어질 뻔했죠. 소음은 혼란스럽다기보다 우렁차고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유압 프레스가 땅을 흔드는 쿵 소리를 내며 내려오고 컨베이어 벨트가 덜컹거리며 윙윙대고 쇠가 쇠를 만나 날카로운 비명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절단기가 강철을 자르고 압축기가 쉬쉬 소리를 내며 용접 토치는 전기 불꽃을 튀기며 타닥거렸죠. 그 모든 소리 아래로 거대한 발전기에 낮은 웅웅 소리가 깔렸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교향곡이었어요. 장엄했습니다. 그리고 열기가 덮쳤습니다. 봄 햇살처럼 따뜻한 열기가 아니라 산업의 열기였습니다. 용광로와 기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사방을 감쌌죠. 공기가 두껍고 거의 열대 지방처럼 습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압도한 건 냄새였습니다. 날카로운 기계 오일 냄새, 뜨거운 강철 냄새, 탄 철사와 용접 연기, 그 사이로 사람의 땀 냄새가 섞여 있었죠.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냄새였어요. 수백 명이 자신의 한계까지 일하고 있는 냄새였습니다. 높은 통로에서 생산 현장을 내려다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줄지어 늘어선 기계와 작업대, 파란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능숙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교대조가 한창 작업 중이었지만 이 공장은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 교대조,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돌아가는 생산 라인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기계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조립 작업대 하나에서 미세한 문제가 생기자 노동자가 손을 들자 생산 라인이 부드럽게 멈췄습니다.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하고 효율적으로 멈췄죠. 5명의 노동자가 즉시 모여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자, 기술자, 감독관, 엔지니어가 협력하여 기계 패널을 열고 손으로 그린 도면을 참고하며 가설을 테스트했습니다. 15분 만에 문제를 찾아내고 재고 부품으로 교체, 라인을 다시 가동했습니다. 외국 전문가를 부르지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창의성과 협력,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했죠. 생산 현장을 더 자세히 관찰하며 걸었습니다. 노동자들의 나이는 1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대부분 20대였지만 제가 12년 전 폐허 사이를 걷던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숙련된 기술자와 작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자제품 조립대에서 박지영이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여성을 지켜봤습니다. 손이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고 작은 부품들을 회로 기판에 올려놓으며 마치 손이 스스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하나 만드는 시간에 그녀는 3개를 완성했고 불량률은 0.3%에 불과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솜씨를 갖게 되었냐고요. 손등으로 땀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벽도 없는 교실에서 글을 배웠어요. 1956년이었죠. 지붕이 날아가 비가 오면 우리도 젖었지만 선생님은 수업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교육이 모든 것의 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녀의 손은 여전히 부품을 조립하듯 움직였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 후 라디오 만드는 법을 배우는 건 쉬웠습니다. 원리는 책에 있고 숙달은 반복에 있으며 동기는 제가 만드는 라디오 하나하나가 한국이 자립하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 말이 제게 예상치 못한 힘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회로 기판 하나하나로 나라를 세우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철강 가공 구역에서는 남자들이 거대한 철근을 조심스럽게 조종하며 한 번의 실수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 실수 없이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용접과 절단에서 나오는 불꽃은 눈부신 주황색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원초적이었고 마치 지구 자체가 인간의 의지로 재창조되는 듯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서로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도왔습니다. 무거운 부품을 옮기기 힘들어하면 즉시 도움을 주고 새로운 기술이 효과적이면 비공식적으로 공유되어 빠르게 퍼졌습니다. 집단 지성이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노동자들은 배식대에서 음식을 받아 작은 그룹으로 앉아 대화를 이어갔는데 단순한 잡담이 아니었습니다. 생산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으며 더 나은 방법을 토론하고 있었죠. 한 테이블에서는 도면을 그려 공구 손잡이를 재설계하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절단 패턴을 조정해 재료 낭비를 줄이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비공식 엔지니어링 워크숍이 된 것이죠. 공장 바닥의 의지는 거의 물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폭풍전 정전기처럼 공기 중에 가득했어요. 노동자들은 단순히 임금을 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무언가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저녁으로 이어지고 떠날 준비를 할 때 밖으로 나가 공장 굴뚝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로 연기 기둥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죠. 오늘날이라면 환경 비용 때문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겠지만 1965년 그 연기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실업이 있던 곳에 일자리가 생겼고 수입품만 있던 곳에 우리 제품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불가능의 판결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표시였죠.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저녁 교대조가 도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도시락과 보온병을 들고 들어오는 신선한 노동자들,
밤새 기계를 돌릴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낮 교대조는 피곤하지만 활기차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노동자의 단순한 몸짓에서 만들어지는 동료애를 보며 외국 관찰자들과 경제학자들을 떠올렸습니다. 아직도 한국이 뒤처질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권위 있는 저널의 분석을 발표하며 몇 세대가 걸릴 거라고, 아니 영원히 못 따라잡을 거라고 결론 내리고 있죠. 하지만 그들은 이 공장 바닥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속도와 갈망의 숨은 힘을 볼 수 없었고 산소처럼 공장을 가득 채운 의지를 측정할 수 없었으며 배운 머리가 숙련된 손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순간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 차를 몰며 백미러로 멀어지는 공장을 흘끗 봤습니다. 밤하늘에 불을 밝히며 빛나는 공장, 지붕 없는 교실에 심은 씨앗이 이렇게 놀라운 무언가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하는 건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 한국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지는 아직 시험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980년대가 되자 저는 경제정책 자문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직함은 멋있게 들렸지만 실제 업무는 전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건물 안에서는 끝없는 회의가 이어졌고 천장까지 쌓인 보고서, 더미와 밤늦게까지 마시는 인스턴트 커피가 일상의 일부였죠. 그러나 제 일은 중요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이죠. 삼성, 현대, LG. 이 이름들은 이후 전 세계 가정에서 익숙하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세계적 거인들과 싸워야 하는 약자들에 불과했습니다.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무모해 보이는 도전에 뛰어드는 전사들이었습니다. 그 거인들은 수십 년의 경험, 무한한 자본, 확립된 브랜드, 최첨단 기술 등 모든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안전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머무는 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83년 현대 본사에서 참석한 회의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당시 건물은 비교적 새 건물이었고 창문에는 아직 공사 중인 서울 스카이라인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수평선에는 크레인들이 점처럼 찍혀 있었죠. 마치 날다가 멈춘 금속 새 같았습니다. 회의실 안, 임원들은 잘 맞춘 양복을 입었지만 얼굴에는 삶의 무게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견뎌낸 사람들, 평생 안 된다는 말을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장님이 테이블 앞에 서자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키가 크진 않았지만 존재감은 방 전체를 채웠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 진출 계획을 설명하며 디트로이트, 도요타, 폭스바겐과 직접 경쟁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고 에어컨의 윙윙거림과 팬 딸깍거리는 소리마저 긴장감 속에 묻혔습니다. 모두가 통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차는 미국에서 웃음거리였죠. 싸구려 깡통, 형편없이 만들어진 차, 믿을 수 없는 차였고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만 사야 하는 차였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혹독했고 미국 정비공들은 우리 차를 비웃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완전히 부정적이었죠. 하지만 회장님의 눈에는 타오르는 불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겁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사실이었고 미래를 보는 눈빛처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증명했습니다. 먼저 몇 년간의 굴욕이 있었죠. 미국인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조용히 문제를 고치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세부 사항을 다듬으며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클린룸안 공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밀하게 제어되고 있었고, 한국 엔지니어들은 장비 옆에서 하루 18시간씩 일했습니다. 때로는 집에 가지 않고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했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어깨는 항상 구부정했습니다. 시간과 경주하며 인류가 만든 가장 복잡한 기술 중 하나에서 일본과 미국을 따라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많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수십 년의 지식과 수천 번의 실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듯 몇 년 만에 반도체 강국이 되겠다고 결정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나 한국 엔지니어들은 몇 년 만에 해냈습니다. 수십 년이 아니라 단 몇 년 만에요. 한 공장에서 의무적으로 입어야 하는 흰 방진복을 입고 장비 주위에 모여있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장비는 제가 어린 시절 살던 동네보다 훨씬 비싼 장비였죠. 매뉴얼도 없었지만 그들은 매뉴얼을 만들어가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 엔지니어의 눈빛, 손끝의 움직임에서 수십 년 전 나무 상자 위에 앉아 교과서를 꼭 쥐고 있던 학생들의 거친 의지를 보았습니다. 연구 개발에 수십억을 쏟아붓고 외국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며 국제은행들의 의심 속에서도 과감히 투자하는 기업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도 사막 한가운데 도시를 세우고 모래폭풍과 기온 50도가 넘는 환경에서도 일하며 세계가 떠난 자리에서 모든 걸 걸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모습을요. 1980년대 중반 반도체 산업이 폭락했을 때도 한국 기업들은 2배로 투자하며 더 큰 공장을 짓고 더 많은 엔지니어를 고용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지만 눈앞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에 모든 걸 걸었죠. 미친 짓이었지만 그 아름다움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한때 우리를 비웃던 외국 기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울산의 거대한 산업단지, 포항의 제철소, 녹은 쇠가 햇빛에 빛나는 장면에서 그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컨벤션 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 미국 기자가 손을 들고 흰 머리를 한 채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따라잡았습니까? 그 순간 떠오른 것은 지붕 없는 교실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겨울 공기에 입김이 보이던 아이들, 매뉴얼 없이 문제를 해결하던 엔지니어들, 발명되지 않은 기술을 배우던 노동자들, 떨리는 손으로 칠판을 잡던 선생님.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코 믿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 순간 저는 수십 년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사실, 모든 예측과 합리적 기대, 역사적 선례를 모두 뛰어넘어 우리가 해냈다는 것. 그러나 1997년 새로운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뻔한 시기, 우리의 기적이 단단한 땅 위에 세워진 건지, 흔들리는 모래 위에 세워진 건지 드러날 시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배움과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다음 단계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새벽의 정적을 깨뜨린 전화벨 소리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1997년 11월 21일이었어요. 수화기를 더듬어 잡자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처에서 함께 일하던 박성민 동료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민호 형, 텔레비전 켜보세요. 지금 당장요. 환율이 폭락하고 있어요. 저는 이미 67이었습니다. 전쟁도 견디고 가난도 이겨냈고 수십 년의 불확실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새벽 어둠 속에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잡으며 1953년 이후 느껴보지 못한 공포가 가슴을 휘감았어요. 텔레비전 화면이 켜지자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추듯 떨어졌습니다. 원화가 달러 대비 900원에서 단 몇 시간 만에 2,000원으로 폭락하는 모습, 주식 시장의 붉은 숫자들이 끝없이 내려가는 광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뉴스 앵커들의 창백한 얼굴이 화면에 비쳤고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아내 수진이 침실에서 나와 11월의 차가운 바람을 막으려 가운을 여미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묻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텔레비전을 응시하며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IMF 위기가 한국을 덮치며 금융 쓰나미처럼 번져갔고 며칠 만에 그 여파는 거리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은행과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었고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이름들, 대우, 기아, 한보가 뉴스 속을 스치며 사람들의 얼굴에 절망을 새겼습니다. 첫날 부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공황 상태는 이미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리고 긴급 회의가 열렸다 취소됐다를 반복했죠. 관료들은 브리핑 문서를 움켜쥐고 복도를 오르내리며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필요했고 IMF는 가혹한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긴축, 해고, 구조조정 우리가 살아오면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압박이었죠. 몇 주가 지나자 거리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실업이 치솟고 길거리에는 직업센터 앞에 양복 입은 남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몇 년간 번성하던 식당들은 텅 비어 있었고 가게 창문에는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경제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속도는 너무 빨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타격은 심리적 충격이었죠. 수십 년간 기적 같은 성장을 경험한 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한국이 세운 이야기, 노력과 교육과 의지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때 1998년 1월 중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조용히 거의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금 장신구를 들고 은행에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 목걸이, 팔찌를 들고 국가 외환 보유고를 돕겠다며 기증을 요청한 거죠. 처음에는 은행 직원들도 당황했습니다. 절차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의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만에 물방울이 홍수가 되었습니다. 추운 1월의 어느 아침, 출근길에 처음 그 긴 줄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제일은행 지점 밖에서 블록을 따라 늘어선 줄, 모퉁이를 돌아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소중한 것을 내놓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줄에 선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모든 계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전통 한복을 입은 나이든 여성, 정장 차림의 젊은 직장인, 배낭을 맨 학생, 작업복을 입은 육체 노동자 아이와 함께 온 주부들. 어떤 이는 작은 보석함을, 또 다른 이는 천이나 휴지에 정성껏 싼 소중한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숙한 분위기였지만 슬픔보다는 단결과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전쟁 직후 폐허 속에서 학교를 세우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줄 앞쪽에서 한 할머니를 지켜봤습니다. 80대로 보였고 등이 굽어 있었죠. 나무 지팡이에 의지하며 천천히 바랜 천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63년 전 남편이 결혼식 날 준 반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침묵 속에서 그 반지를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림 없었죠. 남편과 저는 전쟁을 아무것도 없이 살아냈어요. 이 나라가 우리에게 모든 걸 줬죠. 번영, 아이들의 교육, 존엄성을요. 남편도 제가 이렇게 하기를 바랐을 거예요. 반지는 그냥 쇠덩어리예요. 그게 나타내는 것은 절대 저를 떠나지 않아요. 그 표정은 슬프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엌 식탁 위에 놓인 우리의 결혼 20주년 선물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을 맞잡고 그 긴 줄에 합류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카운터에 다가가 소중한 것을 내놓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마음도 함께 울렸습니다. 젊은 부부가 결혼 반지를, 사업가가 퇴직 선물로 받은 금시계를, 10대 청소년들이 작은 귀걸이와 체인을 기증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참여가 모여 거대한 힘이 되는 순간이었죠. 3달 만에 35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기증했습니다. 모인 금은 225톤이 넘었고 수억 달러의 가치를 지녔죠. 그러나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징적 가치였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단결했고 스스로를 구하겠다는 의지를 세계에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외국 언론도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이를 전례 없는 국가 단결과 희생의 표시라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스는 자발적으로 바쳐진 한 나라의 금이라고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IMF가 요구한 가혹한 개혁을 시행하며 금융과 기업 구조 조정, 노동법 개정 등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실업률이 급등하고 중산층 가정들은 생활고에 시달렸죠. 하지만 동시에 이 위기는 금융 투명성과 기업 지배구조,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부처에서 밤을 새며 회복 계획을 세우고 우리는 다시 재건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한국 경제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은 안정되고 구조 조정된 기업들은 날렵하고 경쟁력 있게 부활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도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죠. 시민들이 기증한 금은 외환 보유고를 강화하며 위기 극복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2001년까지 불과 4년 만에 한국은 IMF 차입금 195억 달러 전액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외국 관찰자들은 놀라움과 혼란 속에 우리 속도를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지 결코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폐허에서 학교를 세우고 공장을 혁신하고 한계를 거부하며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서울을 바라보던 날 스카이라인에 현대적인 타워들이 빽빽이 서 있었고 거리는 활기와 번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은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회복력 있고 적응력 있으며 결코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IMF 대출을 조기 상환했대요.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안도감이 묻어 있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봤어. 우리가 함께 해낸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과 노력, 수십 년의 희생과 투쟁, 그것이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나 이 승리 뒤에는 아직 시험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 기반뿐 아니라 문화적 자신감과 창조적 정신, 세계인의 마음을 감동시킬 힘이 이제 막 시험대 위에 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1953년에 심어진 씨앗은 1960년대에 공장이 되고
1980년대에는 기업이 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회복력이 되었죠. 하지만 21세기에 피어날 것은 상상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기적은 끝나지 않았고 사실 가장 놀라운 장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는 1953년 폐허 속에서 절망하던 그날들을 떠올리며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 무대로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철강도, 반도체도, 자동차나 배, 건설 프로젝트도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들이었고, 우리 음악과 영화,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에게 전하는 감동과 공감이었죠. 공장과 학교를 짓느라 제대로 가꿀 시간조차 없었던 그런 것들이 갑자기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강력한 수출품이 되고 있었습니다. 2012년의 어느 날, 제 나이가 82살이었죠. 몸은 예전만 못했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손주들이 일요일 저녁을 먹으러 모였고 밥을 다 먹자마자 아이들은 텔레비전 앞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지금도 그 기계들이 마치 공상과학 같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꼭 보셔야 해요. 아이들이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화면에는 싸이라는 가수가 등장했고 강남스타일이라는 뮤직비디오가 틀어졌죠. 턱시도를 입은 남자가 마구간에서 버스에서 춤을 추고 있었고 음악은 시끄럽고 중독성이 있었으며 제 눈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웃으면서 저에게 춤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젊은 애들은 몸이 자유롭게 움직였지만 제 무릎은 시도할 때마다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할아버지, 이거 전 세계에서 대박 나고 있어요. 아이들은 신이 나서 소리쳤고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요. 대박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정말 어디에서나 이 노래와 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타임스퀘어에서 사람들이 말춤을 추고 있었고 파리와 리우, 방콕, 도쿄에서 사람들이 한국 음악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멜로디가 자동차 창문, 쇼핑센터, 전 세계 스포츠 경기장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 부엌 창밖을 보니 거리의 아이들이 그 춤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1년 전만 해도 지도에서 한국이 어딘지 모를 아이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울컥 치밀었습니다. 그 다음 BTS가 나타났습니다. 7명의 젊은이들이었고 그들의 음악과 메시지는 전 세계 모든 대륙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요. 제 증손녀는 자기 방을 그들의 포스터로 도배하고 몇 시간씩 비디오를 보고 안무를 배우고 한국어 가사를 외우고 있었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BTS가 유엔에서 연설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유명한 총회장에서 한국에서 온 7청년들이 세계 지도자들 앞에 서서 청년들의 힘과 자기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귀 기울여 듣고 있었고 저는 안락 의자에 앉아 팔걸이를 꽉 붙잡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 전에 떠난 제 아내가 이 순간을 봤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속삭였습니다. 보이소. 우리가 뭘 만들었는지 보이는교.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이 7청년 때문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었고 대학에서 한국어 수강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김치가 뭔지 몰랐던 도시들의 한국 음식점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희망 없는 바구니 같다고 낙인 찍었던 나라의 손자 세대가 이제는 세계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 무너뜨린 순간은 2020년에 왔습니다. 90살의 나이에 영화관에 앉아 있었죠. 손자가 제 팔을 부축해 계단을 올라 좌석까지 안내했습니다. 영화관은 아카데미 시상식 중계를 보려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작품상 후보에 올라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가 오스카에서 작품상을 받을 가능성이라니. 제 머릿속에서는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봉투가 열렸고 기생충이라는 작품명이 호명되자 극장은 폭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울고 환호하며 서로 껴안았습니다. 화면에서는 한국 배우와 영화인들이 무대 위로 올라가 있었고, 봉 감독은 금빛 트로피를 들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어린애처럼 흐느꼈고 몸이 떨렸으며 손자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상 그 자체 때문에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 때문에 울었던 겁니다. 70년 전 저는 서울 폐허에 서서 재와 패배로 가득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우리가 이 겨울을 버틸 수 있을까 궁금해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이 잔해 속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어머니들이 가족의 보물을 곡식 한 자루와 바꾸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모든 거리에서 죽음과 절망의 냄새가 났고 세상은 우리를 동정하거나 경멸했으며 우리는 잊힌 전쟁이자 소모품 같은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정복이나 식민 지배가 아닌 순전히 창의성의 힘으로요. 우리 이야기와 언어가 국경을 넘어 보편적인 인간의 진실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1953년에 켜진 작은 불꽃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학교를 세우기로 했던 절박한 선택과 돈이 없을 때 교육하기로 했던 결정이 이제 세계 무대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아파트에 앉아 95살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전쟁과 황폐함에서 교육과 노동을 거쳐 기업의 용기와 국민의 단결을 통해 전 세계 구석구석에 닿는 문화적 영향력까지 각 단계가 전 단계 위에 쌓였고 각 세대가 이전 세대의 어깨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냥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상상도 뛰어넘어 날아올랐습니다. 확실히 제 상상을 넘어섰죠. 지금 제 증손주들을 보면 자신감 넘치고 창의적이며 세계적인 시민들입니다. 여러 언어를 말하고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나라 사람들과 협력하고 디지털 아트를 만들고 음악을 작곡하며 한국과 세계의 영향을 섞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전쟁과 가난의 상처를 짊어지지 않고 제3세계 국가 출신이라는 수치심도 없으며 그저 한국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저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 되는 모습을 거듭 목격한 사람으로서 확신합니다. 우리가 켠입을 꽃은 계속 타오를 것이고 이 아이들이 다음 장을 쓸 것입니다. 제가 상상조차 못한 장들을, 아마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풀고 우리가 꿈꾸지 못한 높이에 도달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날 겁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뿐이라는 걸 배우면서요.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1953년 폐허 속에서 제가 속삭였던 질문, 이 나라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왜 답은 나왔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고 사람들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한 나라가 절망 대신 교육을 선택하고 분열 대신 단결을 선택하며 단기적 안락 대신 장기적 비전을 선택할 때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앉아 제 몸은 쇠약해졌지만 정신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부산의 그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인트 칠한 합판. 칠판 앞에 서서
이 글자들이 언젠가 공장을 지을 거야라고 말씀하시던 그 순간 선생님이 옳았습니다. 공장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지었고 꿈과 자신감을 지었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이는 미래를 지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해가 저물고 있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모든 희생이 가치 있었고 모든 투쟁에 의미가 있었으며 모든 의심의 순간들이 상상조차 못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만든 것이며 재와 희망 속에서 우리가 창조한 한국이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손으로 다시 일을 시킨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